자, 이번에는 추지마의 뒤집기입니다. 오늘 오프닝은 따로 제가 안 하고 그냥 두 분의 시장 전문가하고 또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나와 있고요. IBK 분당 지점 정경민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부터 풀어갈까요? 오늘 또 반도체 얘기를 먼저 가져오신 것 같은데 D램 품귀 현상, 황금기가 도래하나 이렇게 타이틀을 주셨어요. 어느 분이 주신 건가요? 작가가 주셨습니다. 작가분이 주신 거군요. 네, 그래서 자, 뭐 요즘 예전에는 이 디램 익스체인지에 막 들어가서 막 자료 찾고 회원 가입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돈이 아까웠긴 해서. 근데 잠깐 들어가 보니까 디램 익스체인지 현물 가격이 쫙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현물들 가격이 있는데 한 품목 빼놓고는 전부 다 위로 올라가는 상승 시그널이라고 해야 될까? 김종윤 이사가 먼저 좀 포문을 열어주시죠. 네, 뭐 상승이야 이미 뭐 진행 중인 상황이고, 뭐 9월 달 들어서 확실한 포지션은 낸드 플래시의 급등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낸드 플래시는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 나왔던 것은 공급 부족이다. 근데 공급 부족이 기인한 바가 향후 이제 HBF로 갈 거다. 그러니까 언제 될지도 모르는 얘기를 끌어오면서 이게 이제 뭐 공급 그 부족의 하나의 원인 될 거다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에 이제 터져 나온 게 현재 지금 그 서버를 만드는 과정에서 하드가 부족해서 ESSD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장 이제 말단에 있는 샌디스크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나머지 업체들도 다 줄줄이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소식 중에 또 하나는 이 낸드 플래시 쪽에서는 전 세계에 암흑 같은 존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YMTC. 중국의 YMTC가 점점 영향을 넓혀오는 게 있었는데, YMTC가 올해 들어서 지금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 기현상이죠. 왜냐하면 YMTC가 생각보다 이 ESSD도 굉장히 잘 만들고 낸드 플래시도 잘 만들어서 이 뭐 업계에서 굉장한 위협이다 이렇게 봤는데, 낸드 쪽에서는 앞으로 이제 다가올 위험이다라고 봤는데, 이 점유율이 지금 2개월 연속으로 툭툭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압박 때문인지 아니면 뭔가 생산 시설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의미 있게 2달 연속 떨어진 건 처음이란 말이죠. YMTC가 계속 올라가기만 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 YMTC의 낸드 공급 자체가 굉장히 부담 요인이었는데, 여기가 뭔가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미국의 압박이 작용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ESSD 쓰일 거고, 그러다 가장 안 좋은 낸드까지 돌아서다 보니까 이미 뭐 DDR4 가격이 급등한 건 뭐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니까, 네. 그러면 HBM 당연히 좋고, 그 앞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낸드까지 터진다? 그러면 뭐 반도체는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4분기까지도 실적이 좋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그널이 시장의 가장 중심축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 빠져도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이런 종목 잘 안 빠져요. 네. 오히려 빠지는 날도 오르는 게 빈번하고, 이 현상이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는 가장 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경민 시장은 반도체, 메모리, 뭐 지금 김종효 이사 말씀하신 HBM의 차후적인 선택으로 HBF, 고대 역폭 낸드 플래시. 뭐 용어는 뭐 그렇다 치고 하여튼 메모리를 쌓다 보니 이 꼭 저렇게 막 지금 HBM4 뭐 12단 이렇게까지 쌓을 필요 있어? 낸드를 못 쌓는 건 아니잖아요. 쌓아 넣어서 해보니까 열이 나가지고 열 문제 항상 모든 지금 뒤에도 다루겠지만 국자원의 그 뭐 배터리 화재도 결국엔 열과 열 전력량이죠. 그렇겠죠. 네. 열이 나는 거는 뭐 사람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전자기기의 열에 대해서 지금 관리는 굉장히 난제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HBM이라고 하는 걸 고단층으로 지금 계속 쌓고는 있는데, 적당히 낸드를 쌓아보면 이걸 또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확장을 뭐 이런 방법도 막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 메모리 수요가 갑자기 뜬금포 왜 이렇게 올라가나? 거기에 공급 부족 아까 말씀하신 네. 상신 쪽 중국의 뭐가 무슨 문제인지 저도 실체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관심이 그렇게 그쪽에 하도 뭐 두다가도 이제는 머리가 아파가지고. HBF가 뭐 지금 개발은 어느 정도 됐다 치고 네. 상용화돼서 HBM을 대체한다. 뭐 저는 빨라야 5년이지 않을까 5년? 생각이 듭니다. 원래 낸드야 이제 뭐 쌓는 거는 뭐 디램보다 먼저 했기 때문에 어떤 호환성, 기술적인 어떤 진보성은 좀 빠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거를 라인을 갈아엎고 다시 양산 체제를 해서 이걸 맞춰서 또
신제품에 맞는 메모리를 플래시로 바꾼다? 뭐 정말 뭐 이렇게 뭐 콩고 먹듯이 해도 3년 이상은 걸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빠른 밸류에이션 확장은 조금 이제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 뭐 저도 이제 김종인 이사 똑같이 반도체의 사이클이 생각보다 강하고 좀 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 드는 게 네. 지금 뭐 창고에 이렇게 그냥 수북히 먼지 나게 쌓아놨던 이제 그런 쪽에서 그것도 되게 싼 가격으로 쌓아뒀던 그런 재고들이 이제 다 좀 털려 나가고 털린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좀 갑자기 출고가 막 되고 있는 소진되면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뭐 회계적으로 싼값에 만들었던 것들이 이제 먼저 나중에 이렇게 나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마진이 좋은지의 그런 양상이고요. 그리고 네. 저는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지금 뭐 앵커께서도 환율 전문가죠. 굉장히 좀 환율이 좀 불편하잖아요. 지금 네. 현재.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우리나라 순매수 양의 80% 90%를 외국인이 쏜다? 산다? 이런 거 그거만으로도 환차 손을 각오하고 요 가격의 환율 변동성보다 이 두 종목의 어떤 실적과 이 주가 상승에 더 확실을 갖고 있는 요 사실만으로도 저는 상당 부분 심리적인 이제 그런 안정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랜드, 디램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소위 레거시 이래갖고 퉁쳐서 불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디램이 어떻고 레거시가 어떻고 이렇게 좀 나온다는 얘기 자체가 과거에 있었던 그런 메모리들이 순식간에 이제 공급 부족도 수요의 이제 교체 수요가 서버용 이제 우리가 뭐 DDR4, DDR5 뭐 한 3, 4년 전에 계속 얘기했었던 그런 쪽에 이제 교체식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들리는 얘기라면은 뭐 중국이 뭐 HBM3 삼성 건 나오는 대로 그냥 쏙쏙 가져간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게 보면 뭐 공급하고 수요하고 모두 지금 공급자한테 좀 우위에 있는 그런 시장이고, 이제 시장의 심리조차도 이 불편한 환율 속에서 외국인들이 이 종목들을 딱 사고 있다. 환율의 어떤 불확실성보다 이 종목들에 더 확신을 해서 매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 요인만으로도 반도체의 사이클은 저는 뭐 4분기까지 좀 눈을 높여놔도 뭐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지금 그 환율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난 부분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도 뭔가 관세를 부여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식으로 부여될지, 만약에 그 제약업종 부여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 전혀 두려울 게 없고, 왜냐하면 공장이 이미 공장 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공장 짓는다라고는 해놨는데 인디아나에 공장 짓는 걸 삽한 걸 기준으로 하는 건지 계획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업체들은 미국에도 뭐 패키징 공장이든 무슨 공장이든 공장이 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압력은 덜할 텐데, 만약에 이거 미국에 뭐 있던 없던 뭐 무조건 한다는 그런 무대포식의 전략이 만약에 나왔을 경우에는 당겨서 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환율의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왜 살까를 생각해 봤을 때 반도체도 뭔가 이렇게 불편한 그런 관세라고 하는 것이 부여되기 전에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그런 시도가 이미 있었는데, 그러면서 가격이 튀다 보니까 뒤늦게라도 안 사면 관세까지 부여받겠네라는 그런 뒤늦게 또 뛰어드는 사람들이 또 일부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도 단기적으로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만약에 반도체 품목 관세가 나오게 된다면 그 위에 외국인들 동향도 한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제조업 부활, 뭐 마가라고 하지만 뜻대로는 지금 녹록치 않고, 거기에도 뭐 이민 정책이나 비자 문제 뭐 덜커덕 지금 거리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뭐 굉장히 매력이 있겠죠. 뭐 삼성전자 하지 말고 샘성 일렉트로닉스 합시다 이렇게 하고 미국으로 오세요. 뭐 그렇게 유혹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사실 삼성전자의 히스토리 보면은 정권 바뀔 때마다 일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뭐 하는 것들이 있었으니까. 물론 지금 정부에서는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이렇게 좀 분위기는 괜찮은데, 자 어찌됐건 그러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도 외국인 창구를 포함해서 외국인이라고 하는 투자자들은 2천억 순매수에 두 개 기업을 거의 900억, 800억 지금 순매수하고 있으니까 두 개 사는 거예요 지금. 네, 그죠? 그렇죠. 거의 뭐 카이가 좀 있긴 한데 이건 뭐 아니고 삼성전 우선주도 한 100억 사네요 오늘 외국인이. 자 수급으로 일단은 뭔가 자신감을 내비쳤다. 뭐 환차 손이 됐건 뭐 이런 언핸스드 해가지고 풀어버리고 그냥 시세 차익으로 가겠다라는 의지가 너무 확고하다면은 베이스는 이제 디램인데 계속 갑니까? 김종인 이사님 디램은 뭐 일단 지금 가격이 꺾일 만한 이유가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결국 계약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팟 가격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계약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거고,
물론 그러면 스팟 가격이 떨어지면 주가가 당연히 떨어질 거냐? 계약 가격을 얼마나 올려놓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스팟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게 중요한 이유는 다음번 계약 가격을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계약 가격이 결정되고 나서 가격이 빠지면 상관이 없는데 계약 가격을 결정하기 이전에 스팟 가격이 급하게 또 내려오면은 아마 계약 가격을 또 급하게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지금은 사는 사람이 조급합니다. 주식도 그렇고 네. 실제로 메모리를 사는 사람이 조급한 상황이고 공급자는 지금 당장 공급을 뭐 늘리고 싶어도 공급을 쉽게 늘릴 수가 없죠. 시설 투자라는 게 뭐 단기간에 확 해서 내일 생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셀러의 마켓으로 돌아간 것은 맞고 그러다 보니까 뭐 반도체에 대해서 저는 뭐 삼성전자 관련 소부장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두려움을 느낄 때는 아니다. 다만 뭐 신규 매수를 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좀 조정을 기다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고 만약에 조정이 안 오면 뭐 다른 종목의 대안을 또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또 연말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또 그런 종목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최소한 보유자는 강력 홀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또 다시 회복을 좀 하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뭐 개인 투자자들이 한 1조 원 순매수했잖아요. 그동안 참고 기다렸다가 주가가 한 100포인트 뭐 근데 좀 과하게 빠지긴 하던데 확 그냥 불처럼 달려들어서 오늘 일단 성공이라고 봐야 되는데 물론 오늘 파는 건 아니지만 자, 개인 투자 스마트하신 것 같아요.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 고를 외칠 건가? 이 5단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비중을 어떤 식으로? 저는 뭐 신규 매수 크게 부담되는 크게 큰 비중이 아닌 정도라면 저는 뭐 이렇게 따라 붙어도 어느 정도 좀 괜찮지 않을까. 소위 지금 말하는 포트폴리오 나의 바구니 네. 안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정도는 있어야 된다. 네, 있어야 된다. 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회계적으로 제 개인적인 계산입니다. 뭐 무슨 다른 리포트나 뭐 이런 것들도 뭐 워낙 많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회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의 현재의 어떤 그 적정 가치는 한 500조에서 550조 정도를 봤어요. 근데 거의 지금 왔거든요. 네. 이게 이제 뭐 과거에 뭐 메모리는 계속해서 사이클이 있었고 HBM은 그러네요. 어쨌든 진짜 지금 오늘 딱 500조네. 네, 상승의 그런 이제 흐름이 좀 있는데 그 두 개가 딱 맞추다 보니까 지금 나왔고요. 요건 저는 이제 자기 자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PR 밴드 상단 정도를 좀 맞춰놓은 거고요. SK 하이닉스는 개인적으로는 한 300조 정도면 아무래도 삼성전자보다는 또 영업이익 증가 속도가 빠르니까 이제 PR 밸류를 해가 내년 거 해가지고 한 10배 정도 하면은 뭐 한 200조 후반대부터 300조 초반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러면 하이닉스는 지금 250조. 네, 그러면 뭐 둘 여기가 다 룸이 좀 여유가 있는데. 네, 상승 여력은 뭐 충분히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이제 그 현업 최일선에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저렇게 치고 나가면 굉장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소외감? 포모, 그 fear of missing out이 굉장히 네. 좀 심하거든요. 그런 어떤 좀 심리적인 차원에서라도 뭐 자기 포트폴리오 한 1에서 20% 정도 아무리 못하더라도 뭐 ETF 정도 반도체 ETF 정도로 어느 정도는 좀 백신 같이 어느 정도는 좀 비중을 좀 가져갈 필요는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AI 버블이다 뭐 이런 거 나오고 있는데 뭐 실질적인 추정치에 비해서 실적이 더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뭐 저는 실적이 이렇게 추정치보다 좋게 나오는데 버블이라 그러는 거는 좀 네. 모르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밸류가 워낙 좀 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두 기업들의 지금 가이던스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컨센서스도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내년에 한 40조대 삼성전자도 반도체만으로 40조대, SK하이닉스도 40조대 정도의 그런 영업이익을 가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레벨업이 되는 그런 과정이고 상향 안정화는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 정도 가격에서 상향 안정화가 되고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그런 좀 모멘텀이 나오려면은 뭐 삼성전자는 HBM이나 파운드리 쪽으로 뭔가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는 역시 이제 HBM 쪽에서 더 좀 강한 그런 지배력을 보여줘야 되는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온다면 거기서 더 점프를 할 수 있는 시가총액이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한 그 정도의 가두리 아니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좀 가늠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뭐 싶습니다. 얘기를 이렇게 빙빙 돌려 하세요. 그러니까 AI 버블로는 그냥 개소리다. 그냥 닥치고 사자. 이렇게. 그다음에 소부장은 시세에 순응하자. 저도 일단 기본적으로 사자주의이기는 한데 뭐 연초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뭐 한 배 이상 오른 종목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수익률을 2배 이상 상회한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소부장 쪽에서는 더 많고 하이닉스 이미 100% 올랐고
삼성전자 그 무거운 종목도 지금 연초 대비해서는 거의 뭐 60% 넘게 올랐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사는 거 강도를 너무 강하게 가져가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정경민 팀장 말씀하셨는데 포모에 휩싸여서 이거 없으면 안 돼. 그리고 덤벼놓고 샀던 때가 대부분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다 고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예 미리 사지 않으셨다면 저는 뭐 조금씩 담는 거 자체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또 한번 이걸로 올인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 목표 수익률이 여기서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저는 뭐 그렇게 뭐 많은 물량을 사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오고 있다. 여기가 고점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더 올라갈 거라고 보지만 그렇죠. 여기서 사서 몇 %의 수익률을 노릴 거냐를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어차피 우리는 내일 또 방송해야 되기 때문에. 자, 반도체 얘기는 뭐 이 정도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두 번째로 가볼까요? 자, 뭐 다들 인지하시고 주지하시는 바 보도를 워낙 많이 보셔가지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줄임말로 국자원이죠. 예, 화재 소식이 났어요. 일단은 뭐 인명 피해가 없는 건 천만다행이고 그다음에 이제 화재에 대한 대책 수습을 굉장히 서두르고 있고 타이트하게 해서 이미 뭐 정상화로 돌아가는 것들도 많이 속속들이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증시 파장은? 일단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단기적인 주가 모멘텀이고 만약에 이제 이게 법제화나 제도적인 이제 뭐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원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갈 경우에는 어떤 좀 방향성 정도로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어쨌든 뭐 호재로 볼 수 있는 거리는 뭐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옳지 않은 슈퍼 사이클이 나오고 있잖아요. 좀 어제 이제 그 국자원에서는 이제 뭐 화재 사고였습니다만 뭐 지난주 지난달 뭐 이런 다 해킹 사고 나고 뭐 이렇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 이거 IDC 이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아직 너무 좀 경각심이 좀 적은 것 같고 기업들도 그냥 단순히 비용 관리 비용 뭐 이렇게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뭔가 법제화가 좀 이루어진다라면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이제 돈으로 인식되는 이제 그런 시기로 좀 전환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22년도인가요? 21년도에 이제 카카오 먹통 사태 한번 난 적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후로 단일 좀 IDC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좀 위험성을 계속해서 좀 강조가 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게 좀 터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국회 쪽 법제화를 하기 위한 이제 어떤 제도가 마련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이제 이 IDC 쪽에 이제 어떤 이제 분야에 매칭되는 그런 기업들 오늘 뭐 4% 많게 오르는 건 뭐 10몇 프로 오르는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이제 좀 선별되는 이제 그런 작업을 거치고 수주가 나오고 뭐 이런 좀 사이클로 좀 테마가 아닌 정식적인 사이클로 산업의 사이클로 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일단 요 요인은 저는 향후에 법제화로 가는 어떤 좀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과거 정부에도 법제화는 다 있었고 그때도 뭐 항상 재발 방지책을 또 내놨고 근데 또 뭐 일은 터지고 물론 이 완벽한 방어책이 있기는 어렵다는 거는 알겠지만 항상 그 사후 약방문인가요? 뭐 일만 나면은 그때 막 이랬다가 또 뭐 터지고 만약에 이게 은행이었으면 은행 금고에 불났어요. 그래 그 은행 돈이 일부 탔네요. 그럼 어쩔 거야? 사람들이 뱅크런 나오겠죠. 은행에서 돈을 찾아버리고. 뭐 하여튼 그런 정도의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데이터의 중요한 이슈다. 자, 그럼 뭐 어떤 사후적인 뭐 시장에서는 오늘 그래갖고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네, 뭐 다양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방금 뭐 정경민 팀장 얘기하신 단어 세 글자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원화. 이원화. 네, 결국은 백업. 네 하나에만 집중했다가 이게 뭐 문제가 생기겠어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대응. 이게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안 하고 계속 뭉개고 있다. 이게 이번 정부가 안 했든 뭐 지난 정부가 안 했든 뭐 지지난 정부가 안 했든 어쨌든 책임은 지금 정부가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원화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나타나면서 클라우드 관련 종목군들이 오늘 움직이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뭐 개별 기업단의 조그만 클라우드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전자정부의 속도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전자정부가 안 된 일본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라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라인 뺏으려고 저렇게 난리부르스를 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구간에서 이원화로 간다면 그러면 클라우드의 중요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가 단위의 전자정부 3.0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정도의 클라우드를 갖고 있는 기업 뻔하죠. SK텔레콤, KT, 그다음에 뭐
삼성 SDS 정도. 그다음에 이미 삼성 SDS하고 KT 클라우드는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랑 전자정부의 속도를 올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이런 사태가 터진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전자정부의 속도는 꽤 올릴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정부 수주 많이 받았던 핸디소프트가 오늘 뭐 주가가 뜬금없이 급등한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정부 관련 소프트웨어를 조금 다량으로 수주했었던 그런 기업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네. 그와 관련된 클라우드를 전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들을 저는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건 뭐 지금 네이버하고 두나무 협업과도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향후 나중에 이제 이런 클라우드의 수요가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래라든지 데이터들이 점점 쌓이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삼성 SDS, LG CNS 같은 대형 사제라고 하기 좀 그렇고 네네.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이 클라우드는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S, KT 이렇게 기업을 주셨고 정혜민 팀장은 결론 해갖고 기업. 예, 뭐 5개의 지금 이제 세분화돼서 지금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 호스팅 쪽이 네. 하나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보안 쪽 당연히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가공과 솔루션이 또 하나 챕터가 되겠고, 또 스토리지,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상전력 인프라. 요게 이제 이번 사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제 테마적인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제 매니지먼트죠. 운영과 네. 호스팅, 이거 어떻게 이제 이거를 관리하느냐,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느냐의 문제라고 보고, 전반적인 어떤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좀 외국계를 대신할 이제 그런 종목으로는 전 KINX 정도를 좀 보고, KINX. 이제 가비아라는 옛날 이제 아, 예. 웹 포스팅 도메인, 하던 그런 회사의 관계사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데이터 센터의 분양도 해본 이제 그런 기업이고, 과천에 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테마적으로 본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이 더 잘 움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실질적인 수주를 기대해 볼 수 있고 실적적인 이제 그런 밸류에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를 꼽아라라고 한다면 저는 뭐 KINX 정도고, 굳이 하나 더 한다라면 역시 이제 에너지 그 불꽃 문제였기 때문에 비상발전기 UPS 네. 관련해서 GNC 에너지도 한번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시장 얘기니까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뭐 뒤집는 정도는 아니고 시장 그냥 속으로 들어가서 얘기 나눠봤고요.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팀장과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